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250쪽 맞나요? 자, 250쪽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여기서부터 오늘 할 내용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이제 각오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십시오. 원래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오늘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칭찬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오늘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부터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 현금 수치 측정,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합니다. 이걸 이제 할 건가 말 건가, 결국 이거거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 실무를 하시면은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이거를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게 봐서 괜찮은 물건인지 안 괜찮은 물건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괜찮아야 뭐 이렇게 권하든 말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안 괜찮다면 이제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애를 써야 되죠. 가격이 너무 세면은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할 때 투자 금액이 얼마 투자됐는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네. 그럼 수익률이 안 나오면은 매도인한테 가격을 좀 낮추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주택만 중개한다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주택만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다음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 금융론으로 넘어가면은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투자론이에요. 일단 이렇고요.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정책론 했었던 거죠. 정책론에 시장 실패부터 했었나요? 정부의 시장 개입했잖아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뭐 때문에 개입하느냐 했죠. 이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죠. 제가 좀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무슨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이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형평성 측면이에요. 그게요, 어떤 사회든지 자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요? 상품을 만들죠. 자, 이럴 때는 가능한 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은 자원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죠. 적은 자원으로 많이 만드는 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죠. 그 사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인지 원하지 않는 물건인지는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격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더라도 이윤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만들어진 상품을 그 사회 구성원 누군가가 소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지금 이 생산되는 상품을 소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적게 소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소득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소비하는 게 없어요. 그건 뭔 뜻일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이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를 적게 해요. 어떤 사람은 소득이 많아요. 그 사람은 이 만들어진 상품을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느냐 이거예요. 상품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분배받아요. 많이 분배받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득이 많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배를 별로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소득이 적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안 써요? 여기서는 신경 안 써요.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신경 안 써요. 이게 자본주의의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측면이에요? 형평성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시장한테 맡겨 놓는데 시장이 잘 못할 때만 개입한다고요. 이게 바로 무슨 측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잘 못할 때, 시장이 못할 때.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시장이 못한다고요. 원래부터 시장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이쪽 측면이 오른쪽 측면이에요, 저쪽 측면이에요. 저쪽 측면이에요. 이건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에서 여기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에서 왜곡물비 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의도하는 거,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데 그것도 제3자 얘기죠. 근데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부의 외부. 이익을 주면서,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 정의 외부죠. 자, 이런 경우에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를 통해서 더 많이 생산되게끔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생산돼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생산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 이거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거 있죠. 특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배제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불안전 시장 하면은 어떤 시장이 특히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독점이나 과점. 독점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고 과점은 소수 기업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조율하죠. 자기네가 멋대로.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여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개입 다 개입하는 거죠. 비대칭 정부에서는 지난주에 역선택 했나요? 역선택 이런 말씀 드렸나요? 거꾸로 선택하는 거죠. 우량 고객을 손님으로 잡는 게 아니라 불량 고객을 손님으로 잡는다거나, 자, 이러니까 보험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서 강제 가입을 시킨다거나 이런 개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은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어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던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정책으로 넘어갔죠. 그 이제 앞 단계 정부의 개입 수단 필요성, 그거는 지지난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에서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 그 다음에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뭐였어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제가 하는 거죠. 이게 난개발이 되면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둬버리면은 자기 멋대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살기가 좋아지죠. 올리지 않는 이용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효과에서 단기, 장기 이렇게 했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그런 게 이제 결국은 그런 이 패턴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다. 근데 중요도는 좀 낮다 그랬고요.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요. 보통 지금 이게요, 이 상충이에요, 이게. 이쪽을 높이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요. 이쪽을 높이다 보면은 저쪽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했죠.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는데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줘서 그 개발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받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개발권 양도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직성 문제가 있었죠. 경직성 문제는 이 지역지구제라는 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뭐 용적률 같은 것들을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한다. 뭐 이렇게 했죠. 그 외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있죠. 획일적인 지정을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 뭐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줄 만한 사정이 있으면은 올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토지 비축제도 했나요? 토지 비축제도 했나요? 토지 비축제도에 안 했나요? 토지은행제도, 토지 비축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아요. 토지를 비축하는 거는 장래를 위해서 대비해서 하는 거 안 한 것 같아요. 제목만 했나요? 직접 개입이다, 뭐 간접 개입이다. 그거는 했나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완적으로 하나 더 하면 돼요. 토지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그다음에 토지 비축 요 정도예요. 요 정도 하고 나중에 뭐 개발 이익 환수제도 이거는 뭐 거의 잘 출제는 안 돼요.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서 수요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임차인들은 수요를 증가시키죠. 싼 임대료로 이제 더 많이 수요하려고 하는데 공급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급량을 줄이죠. 근데 이게 당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수요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 수요죠.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자,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못 올라가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억눌린 것이 밑에 튀어 올라가는 게 압력이 잠재되어 있다가 빈틈을 뚫고 올라가면은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몰래.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암시장이 나타나고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그랬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 자,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된다 그랬죠.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이게 점점 부작용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급을 줄인다라고 할 때 용도 전환하는 전환 비용을 고려하면서 줄이죠. 아무렇게나 다 줄일 수는 없죠. 전환 비용을 고려하는데 전환 비용이 더 많다면은 전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새로 내놔야 돼요. 근데 충분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은 투자를 기피하는 거죠. 뭐 도배장판 이런 거 안 해주고 수선 안 해주고 이러면은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집도 그나마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수요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면은 이동이 저하되죠. 그럼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죠. 교통비 증가하고 혼잡비 증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했나요?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은 저소득층 임차인들한테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여러 개 있었죠. 보조를 해주면은 만족을 가장 높여주는 건 뭐예요?
현금 보조인데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죠. 그래서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그다음에 가격 보조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슨 보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가격 보조.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가격 보조를 전제로 해요. 근데 어떤 보조든 간에 실질 소득은 어떻게 돼요? 어떤 보조든 간에 실질 소득은 증가하니까 여기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제 저급주택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달동네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기는 수요 증가하는데 단기적으로 달동네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달동네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뭐요? 기존 임대인들 돈 되잖아요. 뭘 얻어요? 초과이익을 얻는 거죠. 이게 늘 이런 구조예요. 아까 여기서 했는 거하고 똑같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이익 발생하고. 자,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겠죠.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저급주택 지역이라는 거예요.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고급주택 지역에 있던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 그러지 않겠어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 고급주택 지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 허름해지는 주택이 들어간다면 허름해지는 주택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 가보면 그 아파트나 뭐 이렇게 달동네 주택들이 허름하잖아요. 허름한데 그 주인이 그 집 사는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많아요? 주인은 딴 데 있어요, 딴 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인은 딴 데 있고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 다 새들어 사는 사람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주인들은 이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하고 이제 계속 거기 있고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딴 데 살던 사람이 거기 와서 잡은 거죠. 그 물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저쪽 좋은 동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허름한 동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처음부터는 못 가고 어떤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주택이 이제 점점 이제 낡아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동네도. 그러면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향여과라 그래요. 하향여과. 그러니까 하향여과를 통해서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이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급주택 지역은 이거는 신축을 통한 공급이 아니라 뭐를 통한 공급이다? 하향여과를 통한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주택이 조금 더 여유가 더 많아지면 그런 식으로 하향여가 돼서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과이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급주택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럼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던 주택이 점점 낡아져서 하나, 둘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주택이 부족해져서 그러면 이제 건축업자들이 이제 그런 주택을 지으면 또 돈이 되니까 공급이 또 증가해서 그건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급주택 지역이.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과 현상을 더 한다 그랬어요. 여과 현상을 요거하고 함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 있죠. 부동산 조세에서는 조세 전가와 귀착을 했어요. 나한테 부과된 조세가 상대방한테 떠넘겨질 수 있는 거죠. 또 상대방에게 부과한 조세가 나한테 떠넘겨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조세 전가고, 돌아갈 기 불착,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귀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더 많으냐 이걸로 결정한다 그랬죠.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칼자루 쥐고 있는 거죠. 그거를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 시험에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고 시험에는 뭐로 나온다고요? 탄력성으로. 탄력성이 더 커질수록 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칼자루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인데 상대적 탄력도죠. 그러니까 수탄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공탄도 함께 봐야 돼요. 수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함께 봐서 수탄이 더 크다 이 소리는 누가 덜 부담한다?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공탄이 더 크다 그러면은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으면 어떻게 되고요? 딱 반반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탄력적인 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다 부담하고, 이런 내용들이었죠. 일단 요 정도 해서요. 다른 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요. 이게 이제 정책론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와서 지렛대 효과 있어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효과죠.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이 달라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올라가는 거 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자율보다 뭐가 더 높아야 돼요?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죠.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죠. 근데 반대로 이자율이 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더 작아지게 되죠. 이게 원하지 않는 부의 지렛대 효과고요. 요 조건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걸 문장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지문으로 만들어요. 지문 만들 때. 그래서 온지 X인지를 대답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똑같을 때가 있죠. 예외적으로 똑같을 때는 무슨 지뢰?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하고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된다고 했죠. 지분 수익률 이렇게 물으면, 지분 수익률 물으면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찾아야 돼요? 지분 수익률 물었으니까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 찾아야 되고요. 수익은 무슨 수익? 지분 수익 찾아야 되죠. 이거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가요?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 찾고 지분 수익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 수익이 뭐냐면요. 요거는 지분 투자액은 쉽잖아요. 내 돈 투자된 거. 그럼 지분 수익은 뭐예요? 전체 수익에서 뭐 뺀 거예요? 전체 수익에서 이자 뺀 거예요. 이자. 요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키포인트. 뭔지 아시겠죠? 이 공식 자체는 안 어려워. 지분 수익률이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면 총 투자액이 나와서 전체 수익이 들어온대요. 맞나요? 이게 항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분 수익률이면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하면 되는데, 지분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뭘 빼는 거다? 이자 뺀 거다. 그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정도 하면은 중급의 수준의 문제는 웬만하면 푼다고요. 자, 아무튼 계산 문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넘어갔죠. 위험과 수익.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그랬고요. 수익은 뭘로 측정해요? 가중 평균 한다 그랬죠. 가중 평균. 평균 측정한다. 요거 문제 나오면 푼다, 패스한다. 패스. 이거는 푼다. 입장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입장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입장 정리해야 되고. 끝나요? 다음에 이제 위험의 유형에서 뭐 사근법인유 이건 이제 나중에 더 하는 거고요. 수익으로 넘어가서 수익률의 종류에 기대 수익률과 요거 수익률 비교하는 거 했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이거는 누가 계산하든 똑같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또 누가 계산하든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나 저한테 똑같이 제시가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거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관적이죠. 자신이 판단하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요거 수익률이죠.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보다 높으면은 하는 거에 많은 거야.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보다 높으면은, 수익률이 높으면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면은 절대 안 까먹어요. 이게 절대 안 틀려요.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보다 높으면은 하는 거고, 낮으면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채택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 균형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물건이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할 것이니까, 괜찮아 보이면은.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사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투자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지난주에 수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질문할 때마다 계속 반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 균형으로 갈 때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가는 거예요. 얘가 낮아져서. 이게 이꼴이 되려면 얘가 더 큰 상태에서 더 작아져야 이꼴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대 수익률이 작아져서 같아지는 거죠. 반대는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여기 했나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했나요? 이제 쓰기가 겁나 이제 다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할 때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고 요거는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어딘가 어떤 투자가 6%가 예상이 된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네 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건 뭐 별로 안 되네 하는 이유가 이미 다른 데 투자돼서 7%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데 투자해서 7%를 벌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투자하러 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외부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어딘가에 투자된 게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안전한 은행에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에요. 안전한 은행에만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있는 돈을 빼서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위험을 안고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은행에서 얻는 수익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얻어야 가지 않을 거냐. 그게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대가다. 근데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그래서 위험 수익 비례 관계 했어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 이런 내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인플레이율을 고려하는 거는 지금 투자되는 건 지금 투자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나중에 들어오죠. 지금 돈이 나가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데 인플레가 발생해 버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 만큼을 또 벌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더해서 요거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관리기법 했죠. 위험관리기법에서 위험이라는 거는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아예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위험한 거 아예 안 하면 되죠. 위험한 거 아예 안 하는 거,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해버리면 되죠. 제외해버리면 이것만 얻겠다는 얘기죠. 안전한 은행에 넣어놨을 때 얻는 것만 얻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변동금리는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임대료도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 맺는 게 있죠. 자, 여기 있었고요. 또 두 가지가 대칭하는 방법이죠.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이게 대칭적인 방법이에요. 요거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대칭적인 방법이에요. 보수적 예측 괜찮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요것보다는 요게 더 개념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를 할인하는데,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인 할증 배울 거예요. 그 소리는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이제 숫자가 작아지는 건데,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할인하고 똑같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할인은 이제 물건값을 할인한다 이렇게 쓰지만, 여기서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 이렇게 해서 위험이 클수록 현재 가치를 낮추어 잡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요구 수익률을 높게 잡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분석 나중에 한다 그랬고, 그 뒤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는 이제 오늘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가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 먼저 나오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도 해요. 지배 원리. 지배한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250쪽에 있는 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표 있죠, 표. 251쪽에. 251쪽의 표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거를 거기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표현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로 쓸 때 표현과 글로 쓸 때 표현이 다를 때 시험에는 문장으로 글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별로 특별히 이제 봐야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어떤 투자안이 A, B, C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평균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익이죠. 분산이 나타내는 게 위험이죠.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의 크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수익이라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2.8%, 여기는 3%.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하는 거죠. 이럴 때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요. A하고 B 사이에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게 더 나은 놈이 더 못한 놈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B와 C 사이에서는 위험이 똑같죠? 근데 수익이 다르죠?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C가 지배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A와 B 중에는 A, B와 C 중에는 C. 그럼 B는 이쪽 저쪽 다 지는 거잖아요. 그럼 B는 이제 날리는 거죠. B는 날리고 뭐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A하고 C만 보는 거죠. 그러면 A하고 C를 보면 수익을 보면 뭐가 더 좋아요? C가 더 좋고요. 위험을 보면 뭐가 더 좋아요? A가 더 좋아요. 이럴 때는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를 판단을 못해요. 이때를 평균 분산 오류라 그래요. 평균 분산 오류는 어떤 한 녀석이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큰 거예요.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요거 이제 평균 분산 오류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해결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트폴리오, 이제 포트폴리오 나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분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개를 하지 말고 A에도 일부 투자하고 C에도 일부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변이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이계수는 뭐 변동계수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걸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A, B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같으니까 이쪽만 보면 되잖아요. B, C는 이쪽이 같으니까 수익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A, C는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니까 지금 뭐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1%로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이쪽을, 수익 쪽을. 똑같게 만들자는 거지, 이쪽을. 그럼 한쪽이 같아지니까 다른 쪽만 보면 되잖아요. 요거 1%로 바꾸려면 요거 10분의 1로 바꿔야 되죠. 그럼 요것도 10분의 1로 바꾸란 얘기예요. 요거 10분의 1로 바꿨어요. 요것도 10분의 1로. 그럼 몇이에요? 0.2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거 1%로 바꾸려면 12분의 1 해야 되죠. 요거 3%도 12분의 1 해야 돼요. 그럼 12분의 1 하면은 12분의 3인 거죠. 12분의 3. 3을 12등분 하는 거예요. 11을 12등분 하면 1이잖아요. 그럼 3을 12등분 하면은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뭘 뜻하는가? 이게 바로 변이계수, 이게. 변이계수 계산한 거예요. 요거는 여기 1%당 위험이 0.28%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10%가 되니까 위험도 2.8% 10배가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는 수익 1%당 위험이 0.25%예요. 그러니까 이게 12배가 돼서 12%가 되면은 이것도 12배가 돼서 3%가 되는 0.25 12배. 맞나요?
자, 이러면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이쪽이 같아졌으니까. 누가 위험이 더 작아요? C가 위험이 더 작죠? 이러면 C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자,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상대적 위험도를 말해요.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C가 더 안전하다. 근데 절대적으로는 C가 더 위험해요. 2.8% 3% 이것만 놓고 보면 누가 더 위험해요? C가 더 위험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 위험도라는 얘기는 이게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클수록 변이 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위험도는 이제 위험도니까 위험이 클수록 이 숫자가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 요 계산을 0.28과 0.25를 계산할 때 평균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해요. 여기가 위험을 나타내는 요게 표준 편차를 사용해요. 표준 편차. 여기가 마른 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서 통계 용어입니다. 이게 통계 용어인데 변이 계수라는 게 평균이 나타내는 것은 수익률이고요. 표준 편차가 나타내는 것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해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수익률 1%당 위험이다 이렇게. 수익률 1%당 위험이 0.25다. 수익률 1%당 위험이 0.28이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느낌이 오세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됐어요 일단. 저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 공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알아요. 일단 들을 때 알면 됐어요. 들을 때 알면은. 지나면 또 까먹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듣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복습을 해요. 복습을. 복습을 하면 금방 까먹죠. 그래서 뭔가를 보고 다시 되살려야 돼요. 근데 잠깐만 놓쳐버리면 이게 뭐였지? 또 이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판서를 하는 동영상 봤는데 딴 얘기 하다가 딴 얘기 하는 거 듣고 이렇게 다시 오니까 이게 뭘 적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 놔야 되는데 뭐뭐당 이렇게 있잖아요. 뭐뭐당. 우리 시험에 지문을 만들 때 분수식을 지문에 안 줘요. 분수식을 지문에 안 줘요. 이 분수식을 말로 해요. 글로 표현해, 글로. 요거를 글로 표현한 게 요거라고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걸 글로 표현한 게 이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단위당 앞에 있는 수익률이 분모예요,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모. 이게 분자라고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도 출제하는가 하면은 위험 단위당 수익률 이렇게도 출제해요. 그 표현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위험 단위당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근데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표현 방식을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 분수식을 이렇게 말로 바꿨을 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생각하면 좀 더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리터당 주행거리 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50리터로 400km를 달렸어요. 리터당 주행거리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400m를 50리터로 나눠요. 이게 분모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뭐뭐당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이 말이에요. 쓸 때는 어떻게 써요? 킬로미터, 리터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읽을 때 리터당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1인당. 뭔지 아시겠죠?
맞아, 아니에요. 뭐뭐당 할 때 그게 분모로 간다고요. 예, 이걸 분수꼴이잖아요. 이게 지금 분수잖아요. 분수. 이렇게 한 게. 자, 그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시면 돼요. 253쪽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자, 전통적인 자산 삼분법이라는 게 있죠. 전통적인 자산 삼분법에서 그 표를 보시면 돼요. 표에 부동산, 예금, 주식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자산에 X표 되어 있는 항목이 뭔지를 보세요. 부동산의 X표. 황금성에서 단점이라는 얘기예요. 예금의 X표. 수익성에서의 단점. 주식은 안전성에서의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세 군데 나누어 투자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적당입니다. 적당히. 적당히 나누는 것도 일종의 분산 투자죠. 근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보장 못해요. 최적의 분산 투자는 이거예요. 주식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부동산의 몇 프로. 이걸 정확하게 퍼센트까지 알려주는 게 최적의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적당히 분산 투자하세요. 요렇게까지만 얘기해주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는 얘기 안 해줘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뭘 얘기해 준다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한 이론이죠.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자, 일단 그 254쪽 이제 넘어가시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뜻은 뭐라고요?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는 개념은 분산 투자예요. 근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효과, 위험을 줄이는 거죠. 수익을 높인다? 한편으로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위험을 낮추는 데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럼 위험을 낮춘다라고 할 때 수익률도 낮아지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수익률도 낮아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분산 투자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위험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위험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위험을 줄이는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체계적 위험은 다 용어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체계적이라는 건 일정하게 모든 곳에 똑같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비체계적이라는 말은 들쭉날쭉 이렇게 예측치 못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에요. 들쭉날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비가 온다 그러면 뭐예요? 체계적이에요. 근데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오고 하면은 비체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상황에서는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놔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은 분산의 의미가 없죠. 다 영향받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요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대상이 되는 위험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능한 한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이는 게 좋잖아요. 많이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면 돼요. 가능한 한 다양하게. 그러면은 혹시라도 두 개밖에 분산 투자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각각의 위험이 동시에 터질 수 있잖아요. 공교롭게 동시에 터져버리면 그때는 손실이 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를 해놓으면 동시에 공교롭게 발생하는 게 다 같이 발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설령 두 개를 하더라도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하면 돼요. 수익률 변동이 반대.
자, 그러니까 두 개 다 A나 B나 똑같이 5%가 예상이 돼요. 5%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A가 예상보다 덜 나와서 3%밖에 안 나와. 그럴 때 다행히 B가 7%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 못 나온 게 이쪽에 벌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합하면은 5%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B가 예상보다 못 나와서 3%가 나올 때 A가 7%가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합하면은 안정적으로 5%가 나오는 거죠. 늘 몇 프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늘 5%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가 되게 움직이면은 나는 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통계 용어가 상관계수가 있어요. 상관계수. 자, 이 상관계수는 대학 통계 용어여서 뭐 공식 같은 거를 써드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도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요거는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통계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계속 수요 공급에서도 했어요. 같은 방향일 때는 숫자가 양수, 음수. 양수. 반대 방향일 때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음수의 마이너스 1이 끝이고요. 양수의 1이 끝이에요. 이 범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1이라는 것은,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얘가 2% 올라가면 얘도 2% 올라가고, 얘가 3% 떨어지면 얘도 3%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이 비중으로. 그러면은 분산 투자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상관계수가 1일 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서?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요. 그럼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0까지. 이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도식화하면 이래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효과가 없는 거 1일 때 이거는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냥 원래는 이런 그림이 없어요. 원래는 이런 그림이 없고 제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여기가 효과 100%예요. 여기 효과가 전혀 없어요. 0%.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상관계수가 1, 마이너스 1. 여기서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어요. 0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시라고. 0.9일 때 효과 있어요? 없어요? 0.9일 때 효과 있어요. 효과가 작을 뿐이에요. 0일 때 효과 있어요? 1일 때 효과 있어요? 없어요? 1일 때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1일 때만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으면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다 이 말이에요. 0일 때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0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현실적으로 0일 때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0인 거 찾기 어려워요. 대부분은 어떤지 아세요? 상관계수가 A 주식, B 주식, C 주식, D 주식, A 부동산, B 부동산 대부분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양수예요. 대부분의 경우. 왜 그러겠어요? 우리 경기가 좋다 할 때 대체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럴 때 같이 움직이잖아요. 다들 올라가는데 혼자 내려가는 거 잘 찾기 어렵죠. 반대 움직이는 거 찾기가 어려워요. 0인 것도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양수예요. 양수. 대부분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0인 거는 실제로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시겠어요? 상관계수 0일 때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요거보다 더 난이도 높은 게 최적 포트폴리오 찾는 거예요.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는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번 순환은 하고요. 요거 내용을 그 교재에서는 조금 쉬고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좀 쉬고 요거 체크하고 화폐 시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